그 사람 이름이 그 박기준 아니요. 투스타 출신. 옛날 50 때 막강한 실세였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영화로라도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영화로 통해 보여주고 싶었고. 영화 감독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니체 철학자, 또 한 사람은 이소룡.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이소룡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 죽었는데, 와, 이소룡 덕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전라도 보성이라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광주로 왔어요. 광주는 시골에서 올 때는 엄청 큰 도시죠.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하고 좀 자존감이 낮아서 영화를 통해서 많은 걸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이제 이소룡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무술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 실제로 무술 그때까지도 이제 합기도도 배우고 뭐 유도도 하고 막 태권도도 하다가 어느 순간 저 영화를 내가 감독이 되면 이소룡을 그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 어느 순간 들면서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무술도 꽤 좀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대룡이었어요. 제 스스로 지은 별명이. 그래서 혼자서 이소룡 흉내내고 쌍절곤이라는 게 그때 스포츠 센터에 나오기 전에 제가 대나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흉내내면서 돌리기도 하고, 제 고등학교 저를 아는 친구들은 다 그 쌍절곤을 알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무술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늦었다. 그리고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공부로 돌아섰죠. 나중에 배우들 액션 지도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됐겠어요. 사실 이제 이번 영화에서 액션 장면은 이제 그런 꿈을 약간 비친 건데, 사실 그 액션에 무술 감독 그 도와준 역할은 이제 브루스 칸이라고, 실제로 브루스 칸이 어벤져라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액션 영화인데, 그 친구가 직접 액션 배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그 애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라 좀 도와준 장면들이고, 제 꿈은 이제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그 호금전 감독의 협녀라고 있어요. 1972년쯤인가 만들어진 홍콩 영화인데, 그게 홍콩 중국 영화로서 최초로 칸에 초대받은 영화예요. 이제 그 영화가 제 이상형인데, 아오장룡, 이양 감독의 아오장룡이 그 영화에 영향을 받았죠. 저는 그 영화 왜 좋냐면은 동양 철학을 이 무술로서 이제 보여준 최초의 영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동양 철학을 어떤 액션이나 무협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죠. 사실 제가 이제 부활의 노래라는 그 5.18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고 최초의 상업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는 이제 검열에서도 많이 순환을 겪었고, 제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화법 위반으로 신고가 돼서 이제 법정에 서기도 했고, 그 당시 이제 100만 원 벌금이 나오기를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제 혼자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이제 거기 판사 앞에 섰던 기억이 나요. 흥행에도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제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죠.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5.18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 뒤로는 다시는 5.18 이야기는 이제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근데도 이야기를 안 꺼냈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제가 그 다음에 두 여자 이야기로 작품상, 대종상에서 작품상 받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제 편지로 또 흥행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영화판에서 발을 딛고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있고 이제 독립영화만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반성이라는 다큐를 만들면서 다시 5.18 이야기를 광주 분들하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편도 그분들하고 만들면서 이번 그 아들의 이름으로의 기본 축이 되는 그 단편을 기억하라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들의 이름으로에 나온 무등산 장면이 바로 그 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제가 다시 장편으로 써가지고 이번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시나리오도 다 직접 쓰신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왜 아까 이 영화를
이렇게 장편으로 쓰게 됐냐면은 그때 그 기획하라 단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항쟁, 광주 항쟁 한 10일간을 치열하게 다룬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리얼하게 영화를 찍고 싶어 갖고 엄청난 자료를 보게 됐어요. 그 증언록이 한 책 20권가량의 분량이 되는 그 실제 5.18에 참여했던 그 증언록들을 많은 분들이 증언록을 읽고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당하고 했는데 왜 아무도 복수를 안 할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영화로라도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거 없었죠. 특히 책임자들은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영화로 통해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워낙 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덕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름은 없지만은 그래도 연기 잘하고 우리 캐릭터하고 맞는 이미지 분을 캐스팅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성희 선배님 신화를 보시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좋은 배우들이 확 이제 들어오게 돼서 저도 그때는 긴장이 되더라고. 와, 이 돈으로 이렇게 이 대배우들을 데리고 내가 찍을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스태프도 뭐 10명도 되지 않았고 요즘에는 저예산 독립영화도 그 30명, 기본적으로 30명 가까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워낙 독립영화를 원맨 시스템으로 해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10명만 돼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장애물이 너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 전화 위복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가령 배우 안성희 씨만 해도 저는 감히 캐스팅할 생각 못 하다가 밑자 본전에다가 슬쩍 한번 신화를 보냈는데 하시겠다고 그러고 박근영 선생님도 설마 이 예산도 없고 캐릭터도 제대로 못 드는데 해주실까 했는데 또 의외로 해주시고 뭐 윤유선 씨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광주시에서도 너무나 협조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역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접해본 이제 배급사하고 이제 배급하는 이 과정들이 와, 이 배급도 쉽지가 않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뭐 즐겁죠. 이런 과정이 힘들어도 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어디냐. 제가 사실 고정 조감독도 없이 광주의 연출부 1명, 서울의 연출부 1명 이렇게 두고 편집도 제가 하고 소품도 제가 다 웬만한 거 준비하고 의상도 저희 대표하고 같이 막 준비하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와,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그 두근거림,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상업영화 뭐 40명, 50명, 막 60명까지 데리고 작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차비만 드린 거죠, 사실은. 안성희 선배님도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 죄송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드렸는데 오히려 돌려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그거 얼마나 되지도 않는 돈 돌려주시면 어떡하면 대신 우리 찍을 때 밥이나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커피, 밥, 그 3분의 1을 우리 밥을 먹여 살렸습니다, 스태프들. 질문이 안성기 씨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 예. 사실 이제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 60대 후반 정도? 이제 어떻게 5.18을 젊었을 나이에 이제 겪고 난 그 세대여서 그 나이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이제 연기는 좀 하는 배우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스타급으로서 정말 국민 배우로서 모실 분은 그 나이 때는 그 드물잖아요. 안성희 씨 빼고는. 제가 그분이 아무리 인간미가 사람이 좋으셔도 시나리오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신 걸 알거든요. 근데 실제 배우들이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시나리오가 본인한테 안 맞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이쪽의 룰이에요. 근데 시나리오가 일단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 속의 반전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그래 이런 이야기는 누군가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도와주셨죠. 어떤 경우에 다큐멘터리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극영화를 선택하는지. 사실 다큐멘터리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카메라를 항상 핸드폰이 요즘에는 좋아서 들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다큐멘터리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막 찍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이전에 반성은 이제 정식 극장 개봉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 영화
촬영 과정과 개봉 과정을 끝나고까지 제가 찍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영화를 1차적으로 완성했지만 최종 완성은 이제 이거 영화 개봉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대신 그 영화는 대부분 제 혼자서 다 카메라 들고 찍고 해서 그 원맨 프로덕션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이제 제가 그 외에도 단편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건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 우연성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가미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영화는 또 편집 과정이 또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제 시나리오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근데 다큐멘터리 찍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뭐 드라마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상업 영화로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편지는 엄청 상업적으로 흥행을 한 작품인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흥행한 작품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백이 혹시 교수님 하셔서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충무로 상업영화 제작자, 투자자들의 제일 싫어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두 가지는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교수 그리고 나이 많은 감독. 제가 거기 두 개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없이 사실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그 영화사들하고 계약까지도 하고 뭐 100억짜리 10년 전에 100억짜리 계약까지 했다가 엎어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참 이제는 나도 한물간 감독으로서 취급되고 그러기 때문에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도전하나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독립영화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좀 했어요. 그 일반적인 독립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즉흥 연기를 매개로 한 그런 어떤 단편 작업들, 생활 연기를 매개로 한.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또 노인분들하고 그 한 3, 4일 기간 동안에 시나리오 쓰고 같이 그분들이 순수 아마추어들이 연기하고 그걸 영화 찍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것은 스트레스가 덜했어요. 가령 상업적으로 흥행해야 하는 성공할 스트레스도 없고 이걸로 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 그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시사하면서 보고 좋아하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써놓은 장편 좋은 시나리오도 나름대로 자신 있는 시나리오도 많은데 아무리 어떤 시나리오를 써도 제가 이제 어떤 제작자한테 보여주려고 해도 뭐 이 사람 나이 뭐 감독 거기다 교수까지 편하게 있는 사람 뭘 영화를 한다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사람 입장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인생 2막을 여는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30년 전에 5.18로 시작했는데 제가 또 30년 만에 다시 이제 5.18 영화로서 데뷔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번 영화가 이제 물론 지금 장애물은 큰 장애물은 이제 코로나죠. 그렇지만 이건 내 혼자만 겪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핑계를 댈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영화가 좀 잘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이제 제가 최초에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5.18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처럼 또 일반 드라마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장르에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르를 활용하자. 이 방문은 절대로 열지 마라. 뭐 어차피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아들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제가 실제 제 아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실제로 아들이 너무나 바른 생활 사나이고 막 옳은 소리를 자꾸 하고 어릴 때부터 농담식으로라도 제가 뭐 잘못하면 아빠 반성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를 제가 가져와 가지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들한테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캐릭터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그 민우라는 아이는 상징적인 아들이자 또는 이건 이제 스포일러라 말할 수 없는데 영화를 보면 압니다. 두 인물을 상징하는 그 아이로서 제가 등장을 시킨 거죠. 미스테리군요. 예. 그 영화를 봐야지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기를 바라시는지.
사실 이제 이 제목이 왜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을까? 이제 영화를 보면 좀 이해를 하지만은 다들 하겠지만 이제 제 의도는 이게 우리가 5.18을 바라보는 우리 세대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5.18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특히 20대, 30대들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아들 세대한테 뭔가 남겨주고 좀 뭔가 역사를 똑바로 세워놓고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겨주는 듯한 느낌이 든 거죠.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아들이 우리 세대한테 뭔가 원하는 바를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제목으로 썼고 그 아들을 등장시킨 거죠.